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1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쵸?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잖니. 그쵸? 2월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선사 나가볼 거고요.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이제 2학기 진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짜 벌써 허리까지 왔습니다. 한 허리까지 왔고, 우리가 이번 방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작년에는 16강 수업이었는데 이번에는 15회 수업이 되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15회 수업인데 우리 돌아오는 3월 1일, 3일절이잖아요. 토요일 날에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앵콜 수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은 16회차 수업, 종강 수업으로 한 번 더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국어를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띠용? 선생님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희 수업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번 3월은 5주차여가지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국어 수업은 쉽니다. 그래서 쉬게 돼서 선생님도 그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렇게 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한국사를 나가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되도록이면은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시 여쭐게요. 아시겠죠? 얘들아, 나 쉬는 시간에 나오는 거잖아. 쉬는 날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함께 나와서 현대사 정리 한번 쭉 하고, 그리고 중간 시험 범위 정리 쭉 한번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조선사로 넘어가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안 돼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사 함께 진행을 했어. 기억나? 고려사 함께 진행했었던 거. 고려사는 우리가 몇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 5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을 긋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고려 건국년도 이제 외웠습니다. 고려 건국 918년 누가? 태조, 그렇지, 왕건 때, 태조 왕건이, 그리고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까지 한 등분, 그리고 어디까지?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 그로부터 약 100년 뒤에 수도를 다시 개경환도. 그리고 원간섭기 시작됐었을 때 원간섭기 끝나는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었던 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지, 공민왕. 자, 마지막은 이제 조선 건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를 나눠가지고 보면 내용 정리하는 거 아니라 맥락 읊어드릴 거예요. 여기 태조 왕건 때부터 성종 때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왕들의 업적,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어. 태조와 광종, 특히 광종은 우리 수능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많지 않으니 우리 칭제권원,
그리고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광종은 이렇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 고려로서 고구려처럼 뭘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독자적인 연호 그리고 황제라고 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광종 때 사용했었던 연호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준풍 그리고 광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대 왕이었었던 성종. 성종 때는요,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정계를 장악해서 유학자 육두품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해 나가고 불교로서가 아니라 유교로서 나라를 통치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때 성종한테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인물 누구였다고? 최승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치원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헷갈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고려는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여기 요 시기의 사회적 지배층 누구였다 그랬지? 호족 세력들. 통일신라 때 스스로 성을 쌓고 영주, 장군을 자처했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성종 때부터 무신 정변 때까지 이때 사회적 지배층은 특정 가문이 계속 해당 관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어. 누구였을까? 그렇지, 문벌귀족 되겠습니다. 문벌귀족. 문벌귀족 볼 수 있고 문벌귀족 사회에 두 가지 모순적인 사건이 일어나. 당시 왕은 둘 다 누구 때였을까? 인종 때였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일어났었던 사건이 바로 인종의 외조보이자 장인어른이었었던 누가? 그렇지, 이자겸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었단 말이야. 그러나 누가 배신했어? 척준경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겸은 제거당하게 되면서 문벌귀족 세력의 힘이 약해졌습니다만 다시 어떻게 된다? 강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였었던 일제감정기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우 선생님이 자신의 저서인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조선 이 천하에 하늘과 땅 아래 가장 제일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무슨 사건이었어? 묘청의? 그렇지, 서경천도운동. 고려의 수도는 어디라고? 개경이라고. 그런데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서쪽의 수도 바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으로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개경파였었던 대표적인 인물, 개경 문벌귀족이었었던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묘청 또한 이 척준경을 탄핵시켰었던 정지상과 같은 인물들이 이제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경파도 마찬가지로 칭제 건원을 주장했으나 개경파와 광군과 김부식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진압되면서 문벌귀족의 영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끝이 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이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숙문천무가 더 팽배해지는 거야. 숙무천무 사회적인 이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정변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신정변 일어나고 개경환도 때까지 사회적 지배층들은 당연히 무신들일 것이고, 그리고 약 60년에 걸쳤었던 최씨 무신집권기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 그랬고, 몽골과의 우리가 40년 동안의 항쟁이 있었잖아요. 몽골이 우리나라에 계속 침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몽골의 침입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몽골의 침입에서 문제 풀어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니 얘들아? 몽골의 침입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1차 그리고 3차 5차 침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1차 침입 때 박서의 귀주성 전투와 그리고 충주 성에서 일어났었던 지광수 노군 잠유별초의 항쟁 자, 3차 침입 당시에는 우리가 뭐 했다 그랬었지? 맞아. 팔만대장경 조판. 2차가 일어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 2차 침입이 일어난 이유. 맞아. 고종. 당시 이제 고려의 왕이었었던 고종과 최고 실권자였었던 최후. 고종과 최후의 강화천도. 1231년에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는 모습 보여주니 이제 살떨리게 무서웠었던 고려의 장수 살리타가 재침입을 했었어. 그치? 살리타가 재침입을 하게 되었었는데 재침입해 오게 되면서 또 뭐가 일어나요? 전투가 일어나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었어. 누구의 활약으로? 승병 김윤우의 활약으로 어디에서?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다. 자, 이렇게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자 몽골군은 퇴각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대구 부인사에 있었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게 되는 일까지가 2차 침입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3차 침입 한번 보세요. 3차 침입 때는 그냥 고려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려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수도 옮겼잖아.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게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이 8만 대장경을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지. 부처님의 부력으로 몽골군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이 요 8만 대장경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5차 침입에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윤우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승병 김윤우가 1차 침입에서처럼 충주성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충주성에서 무엇을 불태웠다 그랬죠? 그렇지,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그래서 이 같은 충주성 전투지만 어디에서 김윤우가 활약했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 심화적인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여러 번의 이제 몽골의 침입을 맞서가지고 싸웠지만 결국에는 이제 삼별초의 항쟁 끝에 원간섭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에는 누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는 세력이었겠지? 바로 건문세족들이, 친원파 건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양인들 불법적으로 노비로도 많이 만들게 되었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우리나라의 관제와 호칭들, 이 호칭과 관제들이 격화된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이 스스로를 칭할 때 원래 뭐라 그래요? 짐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폐하라고 부르고, 왕의 아들을 우리가 태자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격하,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지. 고, 전하, 세자. 그리고 원래는 조나,
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썼던 것들도 충성한다. 어디에? 원나라. 파란불 들어왔고 다시 하자. 관제가 격화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던 시기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어떤 시기가 찾아와요? 그렇지.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 원명 교체기. 원나라가 어떤 나라야? 어떤 민족들의 나라야? 몽골이잖아. 그치? 근데 이 원나라 안에서 한족 반란군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게 홍건적이었는데 홍건적 출신이었었던 이제 한족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두 나라의 세력이 부딪히면서 이제 명나라가 처음에 시작은 난징에서 했지만 이후에는 베이징으로, 영락제 때는 베이징으로 이제 천도가 되면서 더욱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이 명이 원을 몰아냈어요. 만리장성 바깥으로 원래 이제 몽골이 있었던 영토로 밀어내게 되면서 국민왕 때는 이제 반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반원 정책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왕이 펼쳤었던 반원 정책 5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몽골풍을 금지시켰어요. 변발이라든지 호복이라든지 금지입니다. 자, 몽골풍 금지하고 또 뭐 했었지? 친원파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해 나갔죠. 그래서 친원파 세력들한테 여러 번 암살에 시달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축소하고 그리고 쌍성 총관부가 있는 영토가 어디라 그랬어? 철령 이북 화주라 그랬었죠. 철령 이북에 화주에 위치한 쌍성 총관부를 탈환해 오게 됩니다. 영토를 수복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토지와 농민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 이들을 다시 바르게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전민, 밭전, 백성민, 바꿀변, 바를정, 전민, 변정, 도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민왕이 이런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기존과는 다른 개혁 정치로 관제도 다시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공민왕 어떻게 돼요? 네, 피살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살당한 이후에 이제 왕이 앉게 됐는데 그가 바로 우왕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1강 진도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우왕 때 이제 우왕이 나이가 어렸어,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명나라에서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중국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의 철령위 통고. 무슨 이야기냐? 이 철령위가 원래 뭐 있던 땅이었어? 쌍성 총관부 있던 용토였잖아. 그치? 쌍성 총관부가 있었던 영토였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공민왕 때 다시 탈환을 해오게 되는데 명의 입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사실 이 철령위 화주는
원래 원나라의 영토였었는데 너네들이 가지고 온 거잖아. 야, 근데 이제 원나라 없어졌어. 명나라가 이제 중국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넘겨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입장은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뭐야, 말도 안 돼. 원래 우리 건데 뭔 소리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 벌써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의 천령기 통고에 국론이 분열됩니다. 국론 분열. 여러분들처럼 당연히 넘겨야죠. 뭔 당연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론이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때 결국에는 마음을 먹습니다. 특히 우왕 옆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충직한 신하였었던 인물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네, 최영이라는 인물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요동정벌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명을 우리가 콧대를 단단히 눌러줘야지 이런 말을 안 하지. 어디 이제 막 생긴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영토를 넘기라 말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동정벌을 단행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의견이 국론이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보겠습니다.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 최영 측. 이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 한 포기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최 씨 고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자, 최영 장군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동정벌 가야 된다. 명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최영의 말과 이제 우왕의 뜻도 마찬가지로 요동정벌을 단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누가 의견이 달랐었냐면 바로 이성계라는 인물은 입장이 조금 달랐지, 얘들아. 이성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불가론을 제시했어. 첫 번째,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디야? 우리 고려야.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이라서가 큰 이유였었어. 여름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고, 날씨도 엄청 덥고 습하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온데, 이 겨울 건조 기후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우기가 있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온단 말이야.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습하기도 하고, 습하면 땅이 젖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해충들이나 벌레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전염병도 돌 수 있고,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악교가 녹는다. 화살 촉에 이제 그 뒤에 활수이 땡기는 데 들어가는 그 부분 있지. 깃털처럼 이렇게 꼽아놓는 거. 그거를 악교라고 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막 돌려놔. 근데 이게 축축해지면, 공기가 축축해지면은 얘네들이 다 뽕! 하고 이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악교가 녹는다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고려의 사회는요, 부병일치제였습니다. 부병제 사회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농민들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름이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이제 씨 뿌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모내기 할 그 벼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을에 우리 뭐 먹고 사냐라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네 번째 주장은 우리가 북쪽을 치고 있는 동안에 남쪽에서
침입하면 어떡하냐. 남쪽에서 왜구가 침입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병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갑자기 왜구가 왜 나와요? 라는 질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고려에도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 그랬었지. 선생님이 5개의 전투를 이야기했어. 우왕 때 일단은 홍산 전투 있었고 왜구를 몰아냈죠.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화포를 썼었던 전투는 뭐였어? 그렇지. 진포대첩. 진포대첩으로 외선을 우리가 500척, 몇 척? 500척이나 이제 공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황산대첩, 황산전투도 있었고요. 또 무슨 대첩? 관음포 전투. 이렇게 있었었죠. 인물 이름 기억나? 홍산전투 누구였어? 그렇지. 최영 장군. 최영. 진포 대첩은 우리가 최초로 포를 사용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무선. 배를, 일본의 외선을 500척이나 최무선. 황산전투는 이성계. 관음포 대첩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정지라는 인물. 자, 요렇게 우왕 때였었고, 창왕 때 활동했었던 인물도 있어요. 창왕. 창왕 때는 누구였을까? 우왕 다음에 창왕. 네, 창왕 때는 그렇지. 위에 쓰시마섬 토벌. 자, 이렇게 왜구가 침입을 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왜구가 침입하면 우리가 병력이 없다라는 말도 근거가 있었던 이야기지. 자, 이렇게 요동정벌을 단행했지만 출전 당일이었어. 최영 장군과 이성계의 이제 군대가 출전하기로 했는데 우왕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 나이가 많은 최영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우왕이 출전 전에는 임금님한테 왕한테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난단 말이야. 근데 출전 당일 이제 우왕이 왕 하면서 울어버린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울지? 최영 장군은 다시 와 이렇게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영 장군이 아닌데 나 지금 잘 못 믿겠는데 이성계 얘 뭔가 딴짓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었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최영은 남게 돼요. 그래서 이성계의 군대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게 되는 거야. 의주보다 더 위에 있었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게 돼. 이걸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위화도 회군. 우왕이 우왕 울어버리면서 위화도 회군. 자, 위화도 회군 했잖아. 전쟁에 출전한 이 군인이 갑작스럽게 이걸 돌렸어. 군대를 돌렸어. 이거는 다른 말로는 얘들아 반역이야. 그치, 반역이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군대를 돌리게 된 입장에서는 왕과 최영을 둘 다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누구를 축출하게 돼요? 맞아요. 우왕과 최영을 축출해내고 실권을 잡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개창되는데 찬성했었던 세력, 바로 이 급진파, 혁명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 새로운 나라 도전!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얘들아. 고려는 끝났다. 새로운 나라 도전! 정도전이랑 무엇을 하게 돼요? 손을 맞잡게 되면서 신흥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가 손을 맞잡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 있지. 이거 다 토해내게 시켜. 그래서 조선 건국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여기에서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조선 건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었던 해가 바로 1392년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맥락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이 내용에 우리가 조금 심화적인 살을 붙여 나가 볼 거야, 얘들아. 자, 그 살을 붙여가면서 수업 진도 이어서 나가 볼게요.